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스토브 위 냄비가 끓는 소리를 깨뜨렸다. 박순자는 반쯤 남은 국자를 든 제 고개를 들었다. 여느 날처럼 두부 미역국 한 그릇과 데운 주먹밥으로 간단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비의 차가운 습기를 실어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걸까? 순자는 문을 열려고 나갔다. 그녀 앞에는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정중했지만 낯설었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집이신가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대성부동산입니다. 이 집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드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 통지서가 첨부된 정식 채무증서입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차용증? 아니, 그럴 리가. 빌린 적 없는데.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서류를 훑어보며 빽빽하게 적힌 글씨에 눈이 부셨다. 하지만 그때도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3월 연체. 대출인 강민호. 민호. 그 이름은 가슴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바로 이 집을 몰래 저당 잡혔다. 순자는 뒤로 물러나 문을 두드렸다. 손에 든 서류가 심하게 흔들렸다. 문간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진실이 바뀌기를 바랐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단어 하나하나에 차갑게 드러났다. 1년 전 민호는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임시 위임장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를 직접 가져왔다. 그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절대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아들의 눈빛과 달콤한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서명했다. 믿었기 때문이다. 어리석게도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집 한가운데에 앉아 빚 증명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의 증거였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다. 박 할머니, 왜 집에 빚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순자는 자신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었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종이 한 장으로 어머니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머니도 모든 것을 되찾을 또 다른 종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이 들지 않았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따뜻했던 집은 이제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기와를 스치며 억울한 듯 속삭이는 소리를 실어왔다. 그녀는 탁자 위에 빈 명세서를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떨리며 강민호의 이름을 살며시 쓰라리게 쓰라렸고 가슴이 아팠다. 이 모든 세월을 오로지 빚 때문에 살아왔는데 마침내 이 쓰라린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순자는 회상했다. 민호가 서명하라고 서류를 건네주던 날 그녀는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정말이야? 우리 가족에게 위험한 서류는 아니겠지? 민호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엄마, 맹세해요. 이 집은 엄마 거예요. 임시 대출 절차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아들의 포옹을, 그의 미소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슴이 아프고 어젯밤 숨쉬기가 힘들어 근처 병원으로 갔다. 가까운 이웃인 황 씨가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는 순자를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순자가 탈진해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물었다. 근처에 친척이 있나요? 전화해서 돌봐달라고.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바빠서 연락이 안 돼요. 황 씨는 순자를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만을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 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놓인 상담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속아서 빚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배신당했다는 건 압니다. 변호사님, 제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가장 작은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공과금 고지서, 주택 세금 영수증, 그리고 집은 여전히 엄마 것이라는 민호의 옛 메시지를 모두 모았다. 모든 글귀, 모든 말,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황 여사는 그녀가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 끝까지 할 거야. 어차피 혈육이니까. 순자는 그저 침묵했다. 생강차를 한 잔 따르고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혈육이 어머니를 빚더미에 몰아넣으며 첫 혈통을 끊었던 그 혈육이었어. 나는 그 상처를 꿰매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이 들지 않았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따뜻했던 집은 이제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기와를 스치며 원망스러운 듯한 속삭임을 실어왔다. 탁자 위에 빚 증서를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떨리며 강민호의 이름을 살며시 쓰라린 손길을 어루만졌고 가슴이 아팠다. 오랜 세월을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고 마침내 이 쓰라린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순자는 이렇게 회상했다. 민호가 서명할 서류를 건네주던 날 순자는 회의적이었다. 몇 번이고 되물었다. 정말이야? 우리 가족에게 위험한 서류는 아니겠지? 민호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엄마, 맹세해요. 이 집은 엄마 집이에요. 임시 대출 절차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자는 믿었다. 아들의 포옹을, 아들의 미소를 믿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집을 빚더미로 만들고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슴이 아프고 어젯밤 숨쉬기가 힘들어 집 근처 병원에 갔다. 동네 이웃인 황 씨가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순자를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순자가 탈진해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다. 근처에 친척이 계세요. 전화해서 돌봐주실 분 계신가요? 순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있는데 지금 바빠서 연락이 안 돼요. 황 여사는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 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놓인 상담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속아서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배신당했다는 건 압니다. 변호사님, 제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복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가장 작은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공과금 고지서, 모든 주택 세금 영수증, 그리고 집은 여전히 엄마 거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민호의 옛 메시지를 모두 수거했다. 모든 조각, 모든 줄,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황 여사는 그녀가 서류를 챙기는 것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 끝까지 할 거야. 어쨌든 살과 피가 있는 거잖아. 순자는 침묵했다. 생강차를 한 잔 따르고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살과 피, 엄마를 빚더미에 몰아넣어 첫 혈통을 끊어버린 그 혈통. 나는 그저 그 상처를 꿰매고 있을 뿐이야. 그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살갗에 스며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박순자 씨는 옷자락이 해진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전날 밤 몇 번이고 읽었던 서류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숙집에서 법원 정문까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묻어두려 했던 고통을 밟는 것 같았다.
법정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묵직한 나무 문을 열었다. 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민호는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검은 정장에는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비바람 속에서 엄마에게 매달려 넘어져 무릎을 긁히자 울던 아이의 모습이 처음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한 남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쳐버린 낯선 남자뿐이었다. 순자 씨는 한진석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은 자신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결의로 빛났다. 공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말했다. 오늘 법원은 원고 박순자 씨와 피고 강민호 씨 사이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한 변호사는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판사님,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박 씨는 서명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세금을 내고 수리비를 지불하며 집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는 거짓된 안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전기세와 수도세, 주택세, 20년도 더 된 집 거실 사진들. 그녀가 살았던, 그녀가 온 정성을 다해 간직했던 그 집.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공간이 얼어붙는 듯했다. 매 순간 순자 씨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림이 아니라 고요한 고동 소리일 뿐이었다. 그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원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집의 소유권은 원고 박순자 씨에게 반환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박수 소리도 한숨 소리도 없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서 법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도 감사의 말이나 질책의 말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울고 있다면 아직 그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민호가 일어섰다. 무거운 공허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해였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셨어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목이 메었다. 법정 경찰들이 앞으로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민호는 버둥거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뿐이었다. 순자 부인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서류를 가지고 자신을 배신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다. 그녀 뒤에서 나무문이 조용히 닫혔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직 민호만이 넓은 방 한가운데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앉아 용서의 표시로 앉아 있었을 빈 의자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그녀의 낡은 모직 코트 자락을 스쳤다. 그녀는 옅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평화로웠다. 그녀는 집을 되찾았고 자신도 되찾았다. 그날 아침 법정을 나선 박순자는 새로 돌아온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남은 생각들을 바람에 말릴 조용한 구석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강가의 작은 방을 빌렸다. 오후에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밤에는 억눌렀던 한숨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낡은 나무 침대와 작은 탁자만 놓을 수 있는 간소한 방에 그녀는 집 소유권 증명서, 생강차 한 주전자, 깨진 컵을 올려놓았다. 습관적으로 가져왔지만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하늘은 옅은 주황빛이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충적토의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소유권 서류를 어루만졌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집을 지켜왔고
이제 집을 되찾으니 마음은 생각만큼 무겁지 않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뺨은 발그레했다. 안녕하세요. 삼촌, 저는 서진이입니다. 삼촌이 방금 돌려받으신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 주인이 정식 분양 전에 잠시 세를 줬거든요. 순자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나 연민은 없었고 오직 진심과 죄책감만이 서려 있었다. 이웃들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없었다면 그 집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았을 거야. 오늘 저녁을 가져왔으니 받아줬으면 좋겠어. 건강을 빌며. 순자는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아니, 안 드셔도 돼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진이는 이미 종이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이모, 조금만 더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봉투 안에는 향긋한 참깨 냄새가 진동하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잘 익은 귤 몇 개가 들어있었다. 소녀의 손에 들린 귤 껍질은 아이의 눈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오후의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며 따스한 온기를 남겼다. 순자 부인은 도시락을 바라보며 눈을 찡그렸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여전히 인간으로 비춰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는 강가 반얀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우리가 집을 떠나야 한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좋겠어. 혈육은 사랑만큼 오래 간직될 수 없지. 그날 밤 그녀는 차를 끓여 흐릿한 노란 불빛 옆에 앉았다. 밖에는 강가의 불빛이 유성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민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직 이상한 평화만이 남았다. 그녀는 폭풍을 헤쳐나갔고 이제 혼자였다. 어린 소녀 서진이에게 도시락을 받은 오후 박순자 씨는 빌린 방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바깥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에는 간밤에 비가 내린 뒤에 물 냄새와 흙 냄새가 실려 있었다. 소박한 도시락은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고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몇 달 만에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다. 급하게 밥을 먹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앉아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하숙집의 낡은 현관을 스치는 소리에 생각들은 침묵 속에서 거쳤다. 수많은 긴 밤을 보낸 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답 없는 질문들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왜 그랬어? 그날 내가 서명만 안 했더라면. 그날 밤 막 청소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고요함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느리고 따뜻하며 약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여사님, 맞은편 동호 골목에 있는 남씨 집 맞은편에 계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예전에 박 여사님이 마당 구석에 심어 놓으신 호박을 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멍해졌다. 서류, 소송, 빚 대신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추억을 이야기한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순자는 숨죽여 미소 지었다. 저 기억나요. 남씨,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거죠? 남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으로 말했다. 소송에서 승소해서 집을 되찾았다고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다들 순자 이야기를 했죠. 순자는 정말 잘났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얻은 집을 지켰구나. 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에요. 정말 존경해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집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지켜온 세월을 위해서요. 남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있잖아. 내가 마당 구석에 심어둔 호박 덩굴
우리 아내가 아무도 뽑지 못하게 하고 내가 돌아와서 꽃 피고 열매 맺는지 볼 때까지 간직하라고 했어. 시간 나면 놀러 와. 동네 사람들이 다 내가 보고 싶어.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소박하고 진심 어린 말이 순자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에게 내 대신 전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다시 올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두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전화는 끊겼지만 남씨의 말은 순자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며 멀리 거리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처음으로 눈물을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집을 지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친절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소유권 증서를 접어 코트 옆 천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속으로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집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장을 더 이상 자신을 해칠 사람이 없는 자신만의 장을 여는 날. 재판 일주일 후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밝지는 않았고 이끼로 얼룩진 낡은 기와지붕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골목길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사뭇 달랐다. 마당의 벽돌 바닥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녹슬기 시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수십 년간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햇살 향기로 빨래를 말리고 낙엽을 주워 모으고 여름 오후에 민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작은 마당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집안 벽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가족사진 액자에는 얇은 먼지가 껴 있었다. 순자는 액자를 내려 소매로 살살 닦았다. 민호가 1살이었을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기의 통통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있던 엄마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아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놓아주기로 한 사람의 숨결이었다. 그의 겨울, 순자는 순자를 위해 뜨셨던 스웨터를 낡은 천에 싸서 개었다. 남은 것은 모두 남겨두고 왔다. 순자가 앉아 TV를 보던 낡은 의자, 순자에게 사주었지만 읽지 않았던 책들, 순자가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껴두었던 컵세트까지. 판매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한 젊은 부부가 보러 왔다. 남편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눈빛은 수줍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곧 태어날 첫아이에게 이 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 집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순자 부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웃집에서 온 전화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대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다. 원망에서도 분노에서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그가 약속을 지켰다면 오늘은 어머니가 지켜준 집을 바라보며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녀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방을 골라 집을 나섰다. 매일 아침 그녀는 생강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멀리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집 근처 꽃꽂이 학원에서 꽃꽂이를 배웠다. 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은 모두 학대를 당했거나 자녀에게 학대당한 노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겠다고 새 유언장을 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던 엄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저 스스로에게 새로운 문을 열 만큼 강한 여자일 뿐이야. 어느 날 아침 발코니 아래 하얀 국화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익숙한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민호였다. 웨딩 사진, 사과도, 문의도 없었다. 그저 간단한 한 줄이었다. 재혼했어. 같이 갈래? 몇 분 후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내가 틀렸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 있기를 바라.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호는 밝은색 정장을 입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삶의 먼지가 묻어있지 않았다. 꽃아치 아래서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도 올린 적도 없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력했다. 얘야, 나는 화나지 않았고 너를 원망하지도 않았어.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너를 용서해 왔어. 하지만 나는 또한 놓아주었지.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 행복하길 바랄게.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접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인 후 발코니에 앉아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묻지. 엄마는 언제쯤 자식을 사랑하는 걸 멈출까? 난 답을 몰라. 하지만 난 알아. 언젠가 엄마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희망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가 오면 엄마는 미소를 지을 거야. 다시 행복해져서가 아니라 혼자서도 살아갈 힘이 생겼기 때문이야.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와 그녀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던 삶의 한 부분. 오늘까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성애가 신성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이 잘못 전달되고 의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명확성과 명확한 경계와 함께해야 하며 혈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위해 온 인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섰을 때에야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집이라는 단어의 신성한 의미를 잊었지만 그녀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낯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장소나 혈족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교훈입니다.